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막 내려왔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 CLT 엑서사이즈 코스 장소 때문에 분당에 가서, 경기도 분당에 가서, 성남 분당이죠. 거기 가서 장소 섭외 문제로 거기 대표님 만나 뵙고 또 부랴부랴 광주로 내려와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주의 말씀 드리면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을 내용이니까 지금 방송을 끄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송 도중에는 꼭 사고가 있잖아요. 네. 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가 여기 인사 좀 하실래요? 방송하는데. 네, 저희 동네 동명동에 같이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동명동에 카페를 하고 계시는 아리따운 사장님이십니다. 더레프렌즈 회원이기도 하고요. 뭐 가지러 오셨어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생방이니까. 네. 오늘은 제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동작 관찰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주 재미없을까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들하고 시작할까요? 잠깐만, 네, 보고 계시면 어차피 누가 참가한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들 하시고, 네,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원숭이 화면이 보이시죠? 원숭이 화면을 계속 제가 그 예고편에서 원숭이 사진을 여러 차례 쓴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쓴 이유는 주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거울신경 세포라고 하는 연구가 주로 영장류, 즉 원숭이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사진을 불가피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원숭이들은 대상으로 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 신경세포, 즉 뉴런, 싱글 뉴런, 그러니까 뉴런 하나의 활동 양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전극을 꼽아가지고요, 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장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새로운 방송 장비를 하나 사왔거든요. 음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들리신가요? 모니터링 요원 잘 들리신가요? 네. 네. 네, 모니터링 많은 관객이 현장에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저희 더레프렌즈 박혜령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와서 인사 좀 하시죠. 모니터링 요원으로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면 박혜령 대표한테 질문을 막 남겨두시면 박혜령 대표가 쪽지에 적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서 전달을 해주면 제가 거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방송 장비 때문에. 어쨌든 모니터링 요원으로 박혜령 대표님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동작 관찰 훈련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제로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이 강의 자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이렇게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가끔 할 때, 특강을 할 때 썼던 자료예요. 이제 여러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동작 모방이나 동작 이해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던 자료인데 5년 전에 만들고 그 뒤로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누군가가 하품하는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들 있을 거예요.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하품을 한 사람도 뭔가 지루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뭐 하품이 산소가 부족해서 나오는 생리적 현상이라고도 하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둘 다 지루한 상황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하품을 연계하는 중계하는 그 신경학적 기전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저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 생각나시죠? 예전에는 그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이제 의료진이 오죠. 저처럼 이제 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와서 한꺼번에 예방접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옷을 벗고 줄 서서 이제 주사를 맞죠. 앞에 아이가 막 맞으면서 울면 나도 모르게 막 소름이 끼치고 인상이 써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의 고통과 통증을 내가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내 몸에서 직접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그것 또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관여로 이루어지는 기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 어떠세요? 만약에 그 어떤 소녀가 저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저렇게 머리에 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우리가 저는 아주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실 테니까 저 소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부하량을 한번 느껴볼까요? 얼마나 목이 아프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저 소녀의 그 부하를 여러분도 느끼는 장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장면일 텐데 저분의 저 남자의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입니다. 또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서는 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스포츠 장면이에요. 우리가 캡틴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내가 그 경기를 뛰는 것처럼 박지성이 골을 실패하면 다 같이 엎드려서 땅을 치고 또 골이 들어가면 환호를 지르면서 같이 열광했던 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공감하고 동감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한일전, 몇 년 전에 있었던 한일전 경기 장면이에요. 우리가 페널티킥을 일본 측이 페널티킥을 이제 얻습니다. 골이 들어가면 다들 낙심을 하는 거죠. 지금 봐도 막 열이 받고 몸에 힘이 들어가죠. 이런 것도 다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그 경기장에서 카메라가 관중석으로 돌아가면서 그 축구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고 있는 여자분의 입모양을 잡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나가 버렸죠. 계속 반복되네요. 지금 저렇게 뭐라고 하는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저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죠. 네. 심지어는 입모양만 보고도 그 워딩을 그대로 적을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즉 저 사람의 저 지금 여자분이 입에서 단어를 뱉으면서 얼굴 표정으로 입술의 모양으로 우리는 단어를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저 여자분이 욕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 운동계의 운동 뉴런들의 참여가 있겠잖아요. 신경 네트워크에 참여가 있으니까 입모양과 입술을 움직여서 음성을 내겠죠. 그러니까 저분이 욕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신경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신경 네트워크에서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추측을 해서가 아니라 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내 운동 시스템에서
그 네트워크가 시뮬레이션 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구나, 저런 동작을 그래서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처음으로 연구했던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그 대학 교수예요. 자코모 리졸라티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탈리아 그 파르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쪽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그쪽의 대학에, 파르마 대학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울신경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 동작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념적인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운동 시스템에서 그 동작을 했을 때 가동되는 신경 네트워크가 시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기전으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발견을 최초로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자코모 리졸라티 교수입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러미 리프킨이에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죠.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한 6, 7년 전일까요? 그때 이제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냈었는데, 이 공감의 시대의 첫 부분을 이 사람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이야기로 써요. 그러니까 이 제러미 리프킨이 그 책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온통 초반부는 인류가 과연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암울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인류의 발전에 대한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세계 2차 대전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많이 대치를 했겠죠, 전선에서. 그때 이제 그 전쟁 그 숨은 이야기 중에, 숨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연합군과 독일군이 몇 미터 되지 않는 그런 그 전선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겠죠. 그리고 유럽이니까 굉장히 추웠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위에 떨고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합군과 독일군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용감한 사람이 그 참호 밖으로 나오고, 그 전선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두 나라의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서로, 그리고 또 남아있는 위스키를 서로 나눠 마시면서 크리스마스를 축복을 하고, 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따독거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러미 리프킨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그 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내 인류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더 나아갈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우리는 그 인간으로서 그 사회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꼭 필요한 행동들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일상생활 동작이나 삶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까요? 대부분 삶에 필요한 기술들은 다 모방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어떻게 옷을 입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많은 기술들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인류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계승해오고 전승해오고 그렇게 익혀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라마찬드란 박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라마찬드란 박사도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21세기에 주목할 만한 백인의 과학자에 항상 뽑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라마찬드란 교수 책이 나올 때마다 사서 보는데요. 이 사람도 직접 자기가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라마찬드란 교수는 그 자폐 스펙트럼의 발생 기전으로서 아이들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만약에 깨져 있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폐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년 전에 그 테드 컨퍼런스 잘 아시죠? 테드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주거 공간을 꾸릴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 능력 즉 공감 능력, 마음 이론까지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계속 계승해오고 그걸 또 생존에 이용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쓴 책에서는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려고 할 때 뇌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운동에 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관련된 대중서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야코보니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도 이탈리아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미러링 피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2, 3년 전에 누군가가 책을 산다고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야코보니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동작인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인지와 의사소통의 기초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행동을 일으키는 신경계의 시스템들이 내 머릿속에도 그대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 축구 장면에서 여자 관객이 욕을 하는 입모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욕을 하는 입 모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 욕을 할 때 가동되는 신경계의 시스템들의 작동이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운동, 즉 근육하고 연결이 되면 실제 욕으로도 나가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신경과학 분야 중에 하나 중에서 그 아이들의 운동발달 단계에서, 운동발달 과정에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특이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작을 이해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적인 가정들이 있지만 가장 대립되는 게 바로 두 가지 이론이에요. 하나는 시뮬레이션 이론과 하나는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굉장히 이름조차도 모호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처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이래서 했구나,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감정적 상태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론에서는 아니 그냥 추론을 하는 것이겠지, 이런 가설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런 가설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봐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래서 그랬지 않겠어? 이렇게 서로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논증을 하고 추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나온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동작 이해에 대한 것, 모방에 대한 것은 시뮬레이션 이론에 더 많이 비중을 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신경계 물리치료 쪽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특히 이제 신경계 재활 부분에서 환자들이 특히 이제 저는 신경계 재활 분야에 있었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손상이니까 뇌나 혹은 척수가 손상된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게 손상이 되면은 내가 나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못하죠. 그런데 분명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고 재활훈련에 참여하다 보면 회복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치료사들도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들이 재활훈련 중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동원이 될까? 어떤 네트워크들이 동작훈련에 관여를 할까?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에는 과연 가역적인 변화, 즉 다시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회복 기전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치료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중재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재 방법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리메디에이션,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프리벤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리메디에이션은 어떤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그 운동 기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끔 방해를 하는 손상들이 있어요. 그 손상들을 찾아내어서 손상을 해결을 해서 임페어먼트를 해결을 해가지고 다시 운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리메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재활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근골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기술,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운동 실행 네트워크를 자극을 하고 운동 실행 네트워크를 다시 복구시키거나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은 많지 않죠. 다만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에서 그냥 시행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동작 관찰 훈련 혹은 모방 훈련이라고 하는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사실 그냥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스포츠 기술, 좀 복잡한 그런 협응력이 필요한 스포츠 기술들을 우리 스스로 배우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숙련자들의 동작을 그리고 행위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활 분야에서는 더더욱 더요. 무언가 직접적으로 핸드온, 손을 대가지고 임페어먼트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사실은 그 운동 기술을 직접 많은 부분을 관찰을 하고 하는 방법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라고 있죠. 이문규라는 환자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 발병 전에는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라고 칩시다. 발병 전에는 골프를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골프를 배울 때는 시간 날 때마다 골프 채널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또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그 골프 스윙 동작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흉내를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 기술을 배울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는데, 재활에 이 사람이 뇌졸중 발생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동작들이 많은 어려움이 겪겠죠. 그래서 이 치료진들은 일상생활 동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동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남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자극이나 기회들은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동작 관찰 훈련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작 관찰 훈련의 신경학적인 기전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으로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실제로 재활 분야에서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이용한 동작 관찰 훈련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파킨슨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형외과적인 환자라든지, 뇌졸중, 뇌성마비, 자폐아, 심지어는 언어 재활에서도 이 동작 관찰 훈련, 즉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동작 관찰 훈련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 벌써 한 30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기반을 둔 동작 관찰과 모방 훈련을 동작을 개선하는 보완적 혹은 대안적 중재로 써보자는 거예요. 대체 방법으로 쓰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뇌의 대략적인 위치, 해부학을, 표면 해부학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미리 까만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근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거 이제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 중심고랑이라고 하죠. 네,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 그 뇌의 표시 지점인데, 이 지금 센트럴 서커스가 있는 그 앞부분, 여러분들한테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거기는 1차 운동거질이라고 하고, 뒤쪽에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1차 감각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군데를 지금 다 합쳐서 사실은 이제 운동하고 감각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몸 감각, 운동거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센트럴 서커스의 전후로 있는 부위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부분은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전운동 영역이라고 했고 지금은 아마 운동 앞거질, 운동 앞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거질의 앞부분에 있다 그래서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의 이 프리모터 에어리어의 절반 부분을 이렇게 절반 정도를 나누어 가지고 인간에게서는 그쪽을 이제 저쪽 안쪽을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하고 보안 운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앞쪽은 이제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그냥 그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사실은 도잘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잘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줄여서 PMA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서는 아마 그 DPMA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운동거질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전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프리모터 에어리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센트럴 서커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부분을 이마엽, 옛날에 두정엽이라 이마엽, 옛날에 전두엽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뒤통수 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후두엽, 지금은 뒤통수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두엽의 뒤통수 쪽에 있는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센트럴 서커스까지 그 부분을 두정엽, 지금은 마루엽이라고 하죠. 이 지금 머리 위쪽에서 만져지는 그 부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귀 옆쪽에 있는 관자엽, 예전에는 축두엽이라고 했죠.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를 알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그 신경과학에서는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 때요, 그 정보 처리의 흐름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좀 세팅을 좀 다시 좀 해볼게요. 마우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화면이 보이도록 좀 세팅을 다시 좀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오래 걸릴 테니까. 아니구나. 바로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뭔가 화면이 아주 복잡하게, 난리가 나게 보이는구나. 네, 이 방법을 이렇게. 네, 뭔가 지금 카메라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박희령 대표는 자기 얼굴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패드 카메라 화면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화면이 보이시죠? 정보 처리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여기 센트럴 서커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이마 옆 전두엽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전두엽에서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지금 운동거칠 앞쪽을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절반 부분을 나누어서 그 안쪽을 보완운동 영역, 즉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마엽에서의, 즉 전두엽에서의 운동 실행에 대한 정보 처리의 흐름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는 사실은 이제 최종적인 단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즉 근육을 실행을 하려면 사실은 다 여기를 통해서 정보가 내려가야만 우리가 근육을 선별적으로 수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가서 혹은 소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물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지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앞쪽으로 가서 움직임을 계획을 한 다음에 다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프리모터 에어리어를 거치면서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움직임들이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 했냐면요. 자, 이제 그 해부학적인 정보들이 좀 필요해야 우리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 이탈리아의 파르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주 북쪽이죠. 그때 이제 거울신경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을 리졸라티 교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실험실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시와 포가시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그때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연구했던 건 아니에요. 모든 위대한 발견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듯이 조금 미화된 측면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었냐. 좀 겹쳐 있네요. 제가 이거 좀 빼볼게요. 여기 지금 위쪽에 다시 제가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그림 보이죠? 여기를 우리가 지금 편의상 A 그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B 그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따 다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원숭이 머리에는 당연히 전극이 꼽아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세포 하나의 활동 양상을 전기적인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미리 전극을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실험들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숭이가 이렇게 땅콩같이 아주 작은 물건을 짚고 있어요. 그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프리모터 에어리어 생각나시죠? 운동거칠의 앞부분. 그 프리모터 에어리어에 있는 뉴런들의 전기적인 활동 양상을 기록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했던 실험들은 땅콩을 집을 때와 지금 이때는 주먹으로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땅콩을 집을 때의 근육들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플렉서들이니까 파워 그립이라고 하는, 즉, 좀 더 두꺼운 물건을 강하게 쥐는 그립을 하면 똑같은 플렉서들이고 더 강한 근수축이 필요하니까
똑같이 활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는 작은 그립에 참여하는 뉴런들의 활동은 파워 그립, 아무리 우리 근육에서는 똑같이 쓰이지만 그 뉴런들은 작은 물건을 집을 때의 그 뉴런의 활동은 파워 그립을 할 때는 사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결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각각의 뉴런마다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었냐면 그 프리모터 에어리어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까만 선 여기 보이죠? 아까 센츄럴 서커스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 센츄럴 서커스가 이렇게 검은 선으로 보이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쪽은 운동, 1차 운동 겉질, 뒤는 1차 몸 감각 겉질이라고 한다 그랬죠. 1차 감각 겉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심플 핑거 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하게 손가락을 구부리면은 한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 당연히 감각 겉질과 운동 겉질이 함께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걸 시킨 거예요. 단순하게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이런 복잡한 동작들을 원숭이한테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했던 그 부위가 동원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는 조금 더 복잡한 동작에 관여할 때, 즉 그런 운동 계획이 필요할 때 관여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조금 더 특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세 번째는 뭘 했냐? 멘탈 리허설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하게끔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상상으로 하게 하면은 당연히 1차 운동 감각 겉질은 작동하지 않겠죠.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모터 에어리어 중에 저기 안쪽, 배측에 있는 저 안쪽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는 활성화가 된 것을 보여요. 그래서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하는, 즉 프리모터 에어리어의 저 안쪽 부분은 복잡한 움직임들을 순차적으로 일으키는 운동 계획에도 참여를 하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즉 상상으로 리허설을 할 때도 참여한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제 책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미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얘들한테 이제 원숭이들한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땅콩이라고 하는 자극물을 많이 써먹었겠잖아요. 원숭이들이 좋아하니까 뭐 땅콩이든 뭐 바나나이든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얘네들이 그거를 자기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쥐잖아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그 바나나를 짚기 위해서 손으로 제가 직접 물건을 쥐게 되면 이 원숭이의 프리모터 에어리어에 있는 뉴런들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여기 지금 활성화됐다라는 표시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거를 쥐었으니까. 그런데 이 비실험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즉 실험자가 물건을 쥐는 것만 보아도, 즉 자기가 움직임을 실제 일으키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거기가 활성화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원숭이가 먹이를 쥐는 것을 볼 때도 그 특정한 뉴런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게 됐냐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전극은 계속 원숭이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죠. 뇌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극의 활동 양상은 계속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지 않고 원숭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그 뉴런이 활동했다라는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험자들은 그 뉴런의 활동 양상에다가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대요. 예를 들면 뭐 뉴런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쿵쿵이나 삐 소리가 나게끔. 근데 그 삐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원숭이를 보니까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실험자가, 연구자가 뭔가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내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는 동작이 내 머릿속에서 그대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된다. 거기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다라고 해서 미러뉴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네. 이제 영장류의 뇌는 인간의 뇌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장류 원숭이의 뇌나 인간의 뇌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신체 부위별 대응 배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호문클루스 다 기억나시죠? 그 호문클루스처럼 특정 신체 부위는 특정 뇌의 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경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영역을 자극을 하면 손가락이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신체 부위별 대응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소마토토피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러뉴론은 이제 얘기하면 미러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내가 실제로 할 때 관여하는 신경세포들이 내가 실제로 움직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움직일 때 활성화되던 녀석이 똑같이 활성화된다. 그것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활성화된다고 해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사람이 움직인 것만 보기만 해도 그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물론 비판하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입증하는 연구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거울신경 세포 같은 특성을 보이는 뇌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프리모터 에어리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다시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센트럴 서커스 생각나시죠? 이 센트럴 서커스 이 앞부분이 프리모터 에어리어인데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삼각형 모양이 프리모터 에어리어입니다. 프리모터 에어리어 중에 밑에 쪽, 그걸 이제 뇌에서는 벤트럴 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트럴에 있다고 해서 벤트럴 프리모터 코텍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거울신경세포의 특성을 보이고, 또 이쪽에 있는 마루옆 페리에탈 롭 쪽에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인페리어 페리에탈 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에탈 롭의 아래쪽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거울신경세포 시스템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는데, 그 이쪽 템포랄 롭 쪽에 있는 슈페리어 템포랄 서커스라고 하는데, 이쪽 영역 혹은 다른 연구자들은 이보다 더 뒤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즉 STSV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세 군데가 항상 이야기 거론이 되고, 최근에서는 이 서플먼트리, 이 슈페리어 템포랄 서커스는 이 두 개의 영역을 그 중계해주는 중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서는 배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거론되는 부위들은 저런 세 군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에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 실험을 직접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조금 화면을 좀 옮겨볼게요. 어지러우실 텐데.
네, 사고 아닙니다. 화면이 그냥 까맣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좀 돌리면 조금 더 잘 보이시겠죠? 원숭이가 직접 이 지금 한 줄 한 줄은 싱글 뉴런, 즉 개별 뉴런 하나하나의 전기적인 활동 양상들이에요. 전극을 직접 꼽아서 측정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직접 실행을 할 때 얘네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직접 자기 팔을 움직이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관찰만 해도 그 근육들이 똑같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원숭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F5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벤토랄 프리모터 에어리어, 그 프리모터 에어리어 중에 앞부분 인간의 뇌에서는 그 영역이라고 해당되는 여겨지는 부위예요.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IF, 인간의 IFL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위는 원숭이에서는 PF, 그 다음에 PFG라고 하는 영역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루엽, 예전에 두정엽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네, 같은 이야기고, 네, 그래서 전통적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은 이렇게 세 영역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몇 분이나 지났어요? 거의 1시간 돼가죠? 아까 40분, 47분. 벌써 우리 집중력이 한 30분이면 엄청 긴 거고, 15분 집중력은 15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 신상일 선생님 아이맥 갖고 싶다고. 네. 방송 이쯤에서 좀 쉬어가는 집중력이 우리가 흐트러지니까 방송 세팅 장비를 좀 보여드릴까요? 뭐 다들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잠깐 제가 이렇게. 네.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아이맥이 있고, 여기 아이맥이 있고, 또 여기 아이패드가 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제 아이패드가 또 아이패드 프로를 지금 앞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휘어져 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핀 마이크, 고성능 핀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탠드는 멋부리려고 제가 이렇게 놔뒀어요. 네, 아이맥은 27인치거든요. 비싼 것. 여기 박혜령 대표님이 워낙 인덕이 좋아서 박혜령 대표님 주변 분들이 돈을 모아서 사줬습니다. 네, 그 덕에 제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아이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동작인지의 신경학적인 기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작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걸 때로 따라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작을 이해를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소통의 기초, 신경학적인 기질의 기초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신경과학의 연구 분야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과연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관찰한 동작과 자기가 직접 실행하는 동작 사이에 목표가 비슷해야 활성화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제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직접 실행을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다른 사람이 그 동작을 할 때 보기만 해도 활성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동작 사이에, 내가 실행을 할 때 하는 그 동작과 저 사람이 하는 동작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마실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영역들이 있겠잖아요. 그 뇌의 영역들은, 물을 마실 때 활성화됐던 뇌의 영역들은 다른 사람이 물 마실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걸 볼 때.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얇은 물건을 집을 때 혹은 볼펜 같은 걸 집어가지고 뭔가를 쓰는 동작을 이렇게 시행을 했다. 그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 그때 관여했던 신경세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펜을 들어서 쓰는 동작을 할 때 내가 그걸 지켜볼 때 시뮬레이션으로 활성화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IPL이 아까 어디였죠? 그 두정엽, 마루엽의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의 특징을 보이는 그 두정엽 영역이 있었죠. 마루엽 아래 영역이. 이제 그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유형의 쥐기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실험은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그 IPL 영역에 전극을 꼽아놓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IPL 영역에다가 전극을 꼽아두고 이제 훈련을 시켰겠죠. 그릇에 넣으면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이 나오면 자기가 집어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먹지 못한 것이 나오면 그릇에다가 걔가 원숭이가 옮겨 닿는 거예요. 그런데 쥐는 건 똑같죠.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쥐기와 쥐어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이 쥐기 사이에 목적은 분명히 다르죠. 과연 그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신경세포들이 이 동작을 구별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아이패드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화면에 근접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시죠? 여기 지금 똑같은 실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먹으려고 할 때 67번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먹으려고 지기를 할 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똑같이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똑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IPL에 있는 신경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여긴 지금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릇에 담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IPL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161번이라고 하는 뉴런이 있었는데 그 뉴런은 물건을 옮겨 담기를 위해서 지기를 관찰을 할 때도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동작의 의도와 목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지향적 동작을 실행하는 거나 관찰할 때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동작 추론에도 관여할 수 있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 동작을 관찰하지 않고 동작을 암시하는 정보만 주었을 때도 활성화되는가?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네. 실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려준 거죠. 동작을 암시하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니까 땅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 껍질이 깨지는 소리는 얘들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콩 껍질이 깨지는 소리와 그리고 땅콩을 그냥 깨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랑 그리고 소리만 들려줬을 때랑 그리고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인데 여기 보면은 땅콩 깨트리기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뉴런 3번이죠. 이 신경세포들이 어떤 경우에나 다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조 조건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종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땅콩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를 또 들려줘서 같이 한 거죠. 근데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땅콩을 직접 깨트리는 소리만 들려줬을 때랑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랑 그리고 또 그걸 같이 보여줬을 때랑 땅콩을 깨트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얘네들이 다 활성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소리나 자극을 들으면 그 동작과 관련된 운동 영역의 뉴런들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가? 그리고 이 다음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지금 저희는 아까까지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그럼 기능이 도대체 뭐냐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서 써먹는 거냐 지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재인지에도 관여를 할까? 이게 동작 재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재인지니까 리코그니션이니까 기억했다가 그걸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기억을 해뒀다가 다시 회상할 때도 거울신경 세포들이 거기에도 관여를 할까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이 일어나는 끝부분을 처음에는 보여주었다가 그것을 나중에는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이맥 비디오로 잠시 바꿀게요. 네. 여기 지금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컵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컵이 가는 장면, 박혜영 대표님 컵 좀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들고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네, 얼굴 나오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손은 나오셔도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으면 제 손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원숭이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었다가 나중에는 칸막이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알죠. 손 동작만 보고도 아 제가 뭘 집으러 가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짚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를 가려요. 가려놓고 손이 가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뭘 잡으러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원숭이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 재인지에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들이 과연 작동을 하는가 그거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네, 그걸 알아본 실험입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꿔가지고 네? 네. 네, 제 지도 교수님이 보고 계셔서 들어오셔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잔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지도 교수님 앞에서 네, 강의하는 게 엄청 떨리죠. 다 교수님한테 배운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실험을 보면 이 과정은 이 실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그래프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물건이 있는 지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린 거죠. 이 실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쥐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보는 거고, 이것은 이제 또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가린 거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숭이는 아까 물건이 있었으니까 물건 집으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기는 아까 물건이 없었는데 가렸다 손 치더라도 그냥 뭐 흉내내는 거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특이점은 뭐냐, 여기 지금 물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려서 그 관찰한 동작에서는 똑같이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활동 양상이 다르죠. 네, 분명히.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줄 하나하나는 뉴런 하나하나의 활동 양상을 전극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관찰한 동작의 운동 투사 영역은 관찰자 운동 앞껍질에 내적으로 투사되어 있어요. 그 동작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동작 재인지의 신경학적인 기초이다. 다시 얘기하면
동작을 기억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회상하는 상황에서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숭이의 거울신경 세포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그 F5 영역, 즉 우리가 그 운동 앞겉질의 아래쪽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부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인간의 그 브로카 영역, 그 언어 영역 중에 운동 언어를 담당을 하는 그 영역이 있죠. 그 브로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브로카 영역에 해당이 되고, 또 사실적으로 그 호문클루스 지도로 보더라도 손 쪽에 해당되는 부위에 아주 가까워요. 입과 손에.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자들, 특히나 그 라마찬드란 교수는 그 이런 점에 기초해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그 입과 손의 목표지향적 동작의 운동 투사 영역에 특히나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생존 능력에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밀접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원숭이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동작을 관찰할 때나 비슷한 동작을 할 때도 발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징들을 지금까지 알아봤던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효과기가 물체와 상호작용할 때 주로 발화가 되더라, 활성화가 되더라. 여기서의 효과기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있을 때 더 많이 발화되는 걸 아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흉내를 내거나 물체 없이 하는 활동들은 잘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시각적으로, 동작은 보여주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보여주어도 발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동작 인지에 더해서 소리로, 그러니까 동작을 암시하는 소리만 들려줘도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를 토대로 거울신경 세포가 동작의 의도, 그 다음에 추론, 그리고 재인지에 관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이었고, 그런 실험들을 토대로 거울신경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우, 추워. 잠깐만요. 얘가 좀 추워요. 그래서 발 밑에 난로를 틀어놨는데 다시 꺼져서 다시 켰습니다. 켜도 되는 거죠? 아,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기 박혜령 대표님이 그 히타 바람을 싫어해요. 네, 그래서 네, 소리 때문에, 네, 잡음이 들릴까봐, 네, 히타를 껐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춥습니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 네, 들어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것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차이가 뭐냐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장점은 뭐냐면, 싱글 뉴런, 즉 세포 하나의 활동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에서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윤리적으로 그런 실험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인간에서는 다른 이제 그 뇌 영상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그 세포 시스템의 기능들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인간들은 가만히 MRI, 예를 들면 MRI, fMRI 장치 같은 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원숭이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원숭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인간들은 단일 신경세포들의 실험들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인지적인 작업이나 어떤 과제를 주고 그때 뇌의 활동 양상들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즉 싱글 뉴런의 활동 양상을 알지 못하지만 시스템의 활동 양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과제나 동작과 그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같이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특성들을 알아보는 그런 연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나 인간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영역들이나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아까 싱글 뉴런의 활동 양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EEG라든지
MEG라든지 TMS라든지 펫이라고 부르죠. PET라든지 혹은 fMRI 이런 장치들, 뇌의 활동 양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 EEG나 MEG나 TMS 장치들은 오른쪽에 있는 펫이나 fMRI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져요. 즉,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됐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펫이나 fMRI가 유리한데, 왼쪽에 있는 EEG나 MEG나 TMS 같은 장치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즉, 펫이나 fMRI는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 병원 가서 MRI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후에 나오잖아요, 해석 결과가. 근데 EEG나 MEG나 TMS 같은 장치들은 그 현장에서 바로 뇌의 활동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싱크로를 바로 알아볼 수 싱크로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원숭이의 전통적인 거울신경 세포가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과 인간의 뇌의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겹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동일한 부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실험의 결과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도 동작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관여할까?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아까 그 원숭이가 먹으려고 지는 동작을 관찰했을 때와 물건을 그릇에 옮겨 담으려고 쥐기를 할 때를 구별해서 활성화된다라는 실험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그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지금 A 그림은 여러분들 딱 보기에도 뭐예요? 커피도 지금 거의 차 있고 쿠키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릇들도 다 제대로 정렬이 돼 있죠. 이것을 저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컵에 손을 이렇게 뻗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장면은 뭐예요? 커피도 지금 잔도 비어 있고 지금 뭐 과자 부스러기도 식탁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넘어져 있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컵을 짓는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치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장면을 보고 fMRI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마시려고 하는 지기에서 더 많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이 활성화됐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즉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동작의 의도를 부호화한다. 즉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본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에서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동작을 이해하는 데 관여를 할까? 그래서 어떤 동작을 보여주고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했어요. 자기장으로. TMS 장치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 뇌의 바깥에서 그 유도전류를 통해 가지고 그 특정 영역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치료로도 쓰고 진단용으로 쓰고 검사 측정 장비로도 쓰는 장치인데 이런 실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A, B, C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필름의 두 번째를 보면 TMS 트레인이라고 돼 있죠. 이 무렵에 두 번째 씬에서 TMS를 통해 가지고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을 한 거예요. 어느 영역을 자극을 했을까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을 자극을 한 거죠. 그 영역들을 TMS로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작의 의도를 교란시킨 거죠. 잘 파악하지 못하게끔. 네. 그래서 봤더니 지금 A 그래프들을 보면 이건 이제 볼이 이렇게 통통 튀는 것을 보여주는 대조 실험이었는데요. B에서는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뇌의 영역들이 거의 뭐 문제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바꿀게요.
아이패드 화면이 꺼져 있군요. 네. 아이패드 화면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A 실험, B 실험, C 실험이 있는데 이 지금 시점에서 TMS로 그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을 교란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박스가 이 사람이 이제 박스를 옮기는데 어떤 박스가 제일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그 공이 어떤 공이 제일 무거워 보입니까? 그다음에 손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였나요?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그래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율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맞춘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손이 안 보이죠? 지금 화면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멈췄죠? 네, 이 녀석이 멈췄어요. 잠깐만요. 아이패드의 미러링이 자꾸 꺼지는군요. 넵. 넵. 네. 이렇게 놓고. 지금은 보인가요? 네.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확실하게 그 거울신경, IPG 생각나시죠?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들을 때렸을 때 확실하게 더 못 맞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어떤 동작을 인지하려고 하는 과제를 할 때 만약에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 그 동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다라는 결과입니까? 인간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도 동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네, 이런 실험도 있었는데, 우리 뇌는 그 신체 부위별 대응 배열, 즉, 몸 분절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호문클루스입니다. 호문클루스인데, 이 특정 영역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 이제 운동 거칠의 저 안쪽은 하체, 그 다음에 몸통, 손, 얼굴, 입, 이제 이렇게 부위별로 대응 배열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우리 뇌에 있고, 인간의 뇌에 있고, 동작을 이해하는 데 관여를 한다라고 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동작을 보면 시뮬레이션이 실제 된다라고 했다면, 손을 사용을 하는 동작을 볼 때는 손 영역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 된다고 했으니까, 다리 영역을 다리를 사용을 하는 동작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다리 영역과 관련된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지금 다리와 관련된 동작을 보여준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연구에서 공을 차는 동작이었을 거예요. 아마 손은 이제 뭐 이렇게 사과를 짚는 것이었나? 아무튼 입으로, 네? 사과.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다리 동작, 손 동작, 입과 관련된 동작을 보여주고 그때 fMRI로 어느 부위가 활성되는지를 본 거예요. 특히 지금 빨간색, 아까 입은 아까 호문클루스 배열상 어디였나요? 이 아래쪽 부분이었잖아요. 여기. 네, 아래쪽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다리가 있었죠. 다리는 저 위쪽. 이마 쪽에 가깝죠. 이 정수리 부분에 가까운 게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다리가 파란색은 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입은 저 아래쪽에서 입 모양을 볼 때는 아래쪽에 활성화가 되고, 손 모양과 손 동작을 볼 때는 손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물체 관련된 동작을 관찰할 때 특히나 신체 부위별 대응 배열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리고 이 실험도 재밌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경우는 여러 그 운동 레퍼토리들이 있으니까 그 운동 레퍼토리에 들어있는 자기의 운동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동작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작을 관찰할 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더 활성화될 건가, 그거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는 그 발레 댄서들과 카포에이라라고 하는 브라질 무술인가요? 그 브라질 무술의 동작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을 선정을 한 거죠. 한 집단은 그 발레 전문가들이고 한 집단은 카포에이라 그 무술 전문가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연구의 가설이 맞아 떨어지면 자기가 잘하는, 이전에 많이 경험을 해서 자기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동작을 볼 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운동 레파토리에 따라서 활성화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레하고 카포에이라는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음악을 끈다면 동작들이 아주 역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듯이 제가 다시 또 아이패드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발레 댄서들이 관찰을 한 거고 이건 카포에이라 댄서들이 관찰한 거고 이건 일반인들이 관찰을 했을 때예요. 발레 댄서들은, 발레 무용가들은 발레 무용을 볼 때, 발레 동작들을 볼 때 프리모터 코텍스가 더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카포에이라는 어떤가요? 당연히 카포에이라 동작을 볼 때 더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얘기냐. 인간의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관찰한 동작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운동 레파토리로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후속 연구들을 했었거든요. 이 연구자들이.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는데 어제 책을 읽다가 잠깐 봤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이 책이에요. People Watch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중에 인지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동작 관찰의 신경학적 기전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방금 알아본 그 연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른 추가적인 실험을 했어요. 네, 이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연구냐면요. 이때 연구가 교수님 도와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농담이고 이 사람들이 그 선행 연구를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그 공격에 대해서 미리 쉴드를 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동작 레파토리에 따라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보게 되면 그냥 추론하는 거 아닐까. 즉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해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그냥 관찰을 하고 이런 동작일 거야 이렇게 추론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번에는 발레 집단만 데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는 남자 무용수와 여자 무용수가 하는 동작들이 명확하게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남자 무용수가 하는 동작들만 이제 남자들은 트레이닝을 하고 여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 그 원래 동작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동작을 유추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동작들을 보고 이렇게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 아이패드 화면을 저만 보고 있었군요. 잠깐만요. 책 이야기부터요? 젠장. 네.
죄송합니다. 욕설이 난무하니. 네, 책 이야기부터 다시 하래요. 이거 피플 워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 동작 인지에 대한 책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16장에 그 동작 관찰에 대한 신경학적 기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지금 그 카포에이라와 발레 무용가들의 실험이었는데 그 후속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한 것이 이 책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에는 못 넣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여기 지금 이 연구에서 본 것처럼 발레 무용가들은 발레 동작을 볼 때 더 많이 활성화되고 카포에이라 전 무술가들은 카포에이라 동작을 볼 때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해서 시뮬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보고 추론하다 보니까 그렇게 뇌가 그 영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쉴드로서 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발레 무용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발레 동작은 남자 무용사와 여자 무용수가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다른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것이 추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정말로 가설처럼 시뮬레이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 레파토리에 따라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동작 모방과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운동 모방은 말 그대로 쉬운 말로 하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은 라마찬드란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술들은 어쨌든 모방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계승해 오고 우리가 그걸 학습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발견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기전으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거기에 운동 모방에, 동작 모방에, 운동기술 모방에 관여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던 거죠. 이거는 네, 좀 겹쳐 보이네요. 네. 운동 모방은 사실은 움직임을 모방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움직임을 먼저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운동을 상상을 하는 거죠. 즉 머릿속에 일단 담고 있는 거죠. 어쨌든요. 그죠? 머릿속에 일단 담고 있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해보면 이때 관여하는 신경계의 시스템들을 얘기해보자면 관찰, 실행, 맞추기 시스템, 즉 observation, excursion, matching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찰, 실행, 맞추기 시스템은 모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방은 관찰한 동작을 이전에 가지고 기억하고 있던 운동 도식에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 봐야 되니까. 그래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 실행, 맞추기 시스템에 관여하는 시스템들을 동원시키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운동학습 없이 동작을 만드는 것을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동작을 보고 그 순간에 인간들은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운동학습이 됐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운동학습은 그런 거는 이제 퍼포먼스의 변화라고 하는데 운동학습은 영구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따라했다고 해, 복잡한 어떤 운동기술을 따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그걸 할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순간에 가동되는 신경계의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관찰, 실행, 맞추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새로운 운동 패턴을 형성을 하는데 관여하는 그 신경계의 어떤 영역들이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영역들과 일치해요. 네.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이게 이제 동작을 관찰을 할 때나 동작을 실행을 할 때나 공통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여겨지는 영역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윗부분에 보면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 영역도 보이고요. 아이패드 화면으로 전환을 할게요. 여기 서플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도 보이고, 여기 M1이라고 보이는 건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S1은 프라이머리 센소리, 스마트 센서리 코텍스, 1차 운동 거칠, 감각 거칠을 뜻하는 거예요. PM은 프리모터 에어리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 PPC는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코텍스, 그 다음에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 이런 영역들이 운동을 관찰을 할 때나 실행할 때나 공통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여겨지는 영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동작을 어쨌든 이 영역으로 보내주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쪽 그 거울식은 세포 시스템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영역으로 보내서 그 동작을 모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을 다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것이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게 내가 실행하는 동작과 관찰한 동작이 어떻게 맞는가,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추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관찰한 것을 그 자리에서 어렴풋이나마 혹은 어설프게나마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작 관찰은 실제 실행 시와 유사한 운동 시스템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관찰을 하고 운동 시스템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내적 투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운동 시스템이 동원이 되고 내적 투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 환자분이 특정한 동작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동작을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손수건 접기라든지 수건 접기, 빨래 접기 같은 것이었는데, 동작을 관찰을 하게 되면, 동작을 관찰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뇌 시스템에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운동 레파토리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모방하고 실행을 할 때 아까 운동 레파토리에 들어있었던 시뮬레이션 됐던 운동 시스템들을 그대로 동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프라이밍,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폭탄 같은 걸 터뜨릴 때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폭발을 일으키듯이 프라이밍처럼 그런 걸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동작을 관찰을 하는 것이 먼저 내가 실행할 것들을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가동을 해놓고, 즉 쉬운 말로 워밍업을 해놓고 동작을 실행할 때 그걸 고스란히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동작 모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KI와 VI는 여기부터 보여드려야겠구나. 네. 그래서 그 운동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상상훈련과 그리고 또 심상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운동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 키네틱 이미저리가 있고 비주얼 이미저리가 있어요. 그 키네틱 이미저리는 운동 감각과 관련지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 상상하는 본인이 그 동작을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키네마틱 이미저리라고 해요. 그런데 비주얼 이미저리는 상상하는 자신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게임을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게임 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적군을 쏴 죽일 때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면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과 손이 보이는 것들은 KI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드를, 뷰 모드를 바꾸게 되면 나의 아바타 전신이 보이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VI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상상을 할 때도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실험도 하고 실제 훈련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됐든 KI와 VI를 하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영역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포함하는 영역들하고 매우 많이 겹치는 거예요. 네, 아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운동 관찰, 그리고 운동을 상상,
그 다음에 방금 본 그 운동 감각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보유된 것을 통해서 운동을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회로를 서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바로 거울싱크 세포 시스템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 입력으로 운동 모방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모방 훈련을 하게 되면, 동작 관찰 훈련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점이 뭐냐면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아도 그 움직임에 관여하는 겉질 척수로의 흥분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학습되어 있는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특히 그 전문 움직임,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용가나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아까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운동 레파토리에 따라서 거울싱크 세포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움직임을 가동시키거나 실행을 할 때도 워밍업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동작을 할 때의 관여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시뮬레이션으로 작동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이런 동작 관찰 훈련이 임상에서도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여드릴 연구들은 이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근골격계 대상을 환자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내성마비, 자폐아, 그 다음에 언어재활 관련해서 그 동작 관찰 훈련이 어떻게 쓰이고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에요.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다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신경과학 교실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미러뉴런 시스템과 동작 관찰 훈련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계속해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한때는 제가 또 연구를 진중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저희가 동작 관찰 훈련과 관련된 실험들을 할 때 제 주변 사람들과 저희 랩에서 했던 연구들이에요. 마지막 연구가 2010년도, 2012년도 이때까지 저희가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에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연구를 제가 끊었어요. 자, 그래서 동작 관찰 훈련은 그 운동 시스템의 활성을 촉진하고, 만약에 그런 운동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면 그것을 가역적으로 재구성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프라이밍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라이밍의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까는 90 몇 명이었는데 80 몇 명, 10명 정도가 떨어졌군요. 네,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시간을 버리신 거예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연구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사이거나 트레이너이거나 혹은 또 어쨌든 남의 그 움직임을 향상시키거나 개선시키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남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움직임을 수정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방법들을 그동안 등한시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주 복잡한 운동 기술을 배우려고 시도했던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아주 많은 동작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모터 스킬들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동작을 배우려면 일단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작 관찰 훈련을 움직이면 수정하는 전략의 프로그램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걸 우리가 또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그 FM적인 동작들을 만약에 원하시고 질적인 특정한 동작들이 있다면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 고객들이나 환자분들이 그걸 많이 보고 따라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왜냐? 그 동작을 배워야 되니까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반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복을 할 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어떠한 운동 조절과 운동 학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의 메리트들을 우리가 움직임 수정에서 고스란히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작 관찰 그리고 모방 훈련은 직간접적 기전을 통해서 신경회로의 재구성을 직접 유발하는 행동학적인 중재입니다. 네. 그래서 동작 관찰 훈련은 운동 시스템 네트워크 활성을 촉진을 하고 가역적 재구성을 일으킬 수 있는 리메디에이션 테크닉이라는 것. 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지금 허접한 방송에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를 토대로 동작 관찰 훈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깨달으셨다면, 이거를 대안적 중재 혹은 보완적 중재로서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네. 모든 행동들을 다 모방하게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행동들은 또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내용들은 다 좋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재미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연구들이라는 게 다 뻔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굳이 시간이 지금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이걸 연구를 한참 할 때가 2011년도, 12년도니까 벌써 6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 6년 후에 굳이 그 방송을 한 이유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 단어들을. 근데 정작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해보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문헌들이나 그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연구들이 현장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움직임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전략으로 쓰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신경학적인 기전이니까 제가 허접하게나마 설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한 분이 쳐주셨어요. 박혜령 대표님이. 저기 쪼그리 앉아가지고.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까지 얘기를 하고, 김종관 교수님 참 좋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들어오실지 몰랐어요. 아, 참. 미리 차단하고 할 걸. 권정욱 선생님 질문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상상할 때 침이 고이거나 누군가 먹는 모습을 볼 때 침이 고이는 것도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조건 반사인 것 같은데요. 파블로프의 개가 떠올리는데, 아니, 저도 실험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일 듯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은 남의 동작과 행위를 관찰을 할 때 그 동작이 그대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레몬을 상상하거나 레몬 그 물체를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것이니까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현목 선생님은 과격한 질문을 주셨어요. UFC 시청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오는 것의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거울신경 세포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전두엽에서 그 행동을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이 못 참으시는 거죠. 과잉 행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 행위로 모사가 되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게 바로 전두엽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행동들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네, 하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김영목 선생님은 네, 그 부위가 네, 문제가 있는 걸로. 농담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네, 허접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별거 아닌 내용으로 떠들어서 죄송해요. 이리 오세요. 박희영 대표님 인사하고 끝내게. 네.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관객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들어오는구나. 네. 모니터링 요원으로 계속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